야, 이 미친 늙은이가 제정신이야? 당장 그 텀 내려놓아. 네가 지금 건드린 그 소나무가 한 그루에 100억짜리라고. 새벽 2시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는 최고급 타운하우스 노블힐스의 중앙 정원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500년 된 소나무 앞에 낡은 경비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전기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깨진 조경석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비싸 보이는 화강암 장식들이 무참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30대 남자가 노인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이 노인이 100억짜리 나무를 망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멱살 잡힌 이 힘없는 경비원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재벌 회장들이 무릎 꿇고 상담을 청하던 신의 손이라는 사실을요. 죽어가던 100억짜리 소나무를 살리려던 노인의 손길은 과연 테러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오만한 부자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통쾌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저기요, 경비 아저씨. 오늘부터 노블힐스 정원 정리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요? 거긴 전문 조경업체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대요. 낙엽 치우고 잡초 뽑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 김무송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지 화단을 돌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들어가는 진달래가 안쓰러워서 목마른 철쭉이 불쌍해서 경비실 앞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단지 전체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그저 화초 좋아하는 경비 아저씨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손이 닿으면 시든 꽃도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습니다. 무송의 손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가득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전지가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나무를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이 무송을 찾아왔습니다. 인근 최고급 타운하우스 노블힐스에서 정원 관리 인력이 부족하니 며칠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블힐스. 이름만 들어도 범접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입주금만 50억이 넘고 월 관리비가 웬만한 직장인 연봉과 맞먹는다는 그 부자들의 성역이었습니다. 무송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낙엽이나 치우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관리소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송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노블힐스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다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별세계였습니다. 유럽식 정원과 일본식 정원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값비싼 수석과 조형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쏟아지고 잔디는 골프장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송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소나무. 타운하우스의 상징이자 자랑인 천년송이었습니다. 500년 된 금강송을 100억 원을 들여 옮겨 심었다는 그 전설의 나무였습니다. 무송은 걸음을 멈추고 천년송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웅장한 자태,
구불구불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 두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만큼 굵은 둥치, 분명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송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솔잎의 끝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건강한 소나무라면 진한 청록색을 띠어야 하는데 이 나무의 잎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땅에 귀를 대듯 허리를 굽히고 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진이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라면 상처 부위에서 맑은 송진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은 나무의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년송의 껍질은 메말라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긁으니 바스러질 듯 건조했습니다. 무송은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주위에는 화려한 조경석과 화강암 장식이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무송의 눈에는 그것이 나무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로 보였습니다.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500년을 살아온 거목이 지금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송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천년송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뿌리 주변의 장식들을 치우고 흙을 파서 공기가 통하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관리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억짜리 나무를 최고의 조경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돌려보냈습니다. 무송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천년송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아픈 환자를 지켜보는 의사처럼 혹은 위험에 빠진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무송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나무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00년을 버텨온 생명이 지금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무지 때문에요. 무송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블힐스 방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천년송이 홀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송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나무를 살려야 한다고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더라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송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천년송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잎끝만 노랬던 것이 이제는 가지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솔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한때 푸르고 웅장했던 천년송이 이제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듯 처량해 보였습니다. 노블힐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입주자 대표 박태민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사의 상무이자 이 타운하우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손님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던 그였습니다. 태민은 관리소장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100억짜리 나무가 죽어가는데 뭘 하고 있었냐고요. 책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관리소장은 진땀을 흘리며 해명했습니다. 최고급 조경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달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요. 태민은 즉시 유명한 조경 전문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대학 교수, 식물원장, 해외에서 공부한 박사까지 쟁쟁한 전문가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나뭇잎을 분석하고 온갖 장비를 동원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같이 모호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기후 변화 탓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해충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나무가 원래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다니 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무송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송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숨을 못 쉬고 있다고요. 뿌리 주변에 시멘트와 돌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저것들을 치우고 흙을 갈아주면 살릴 수 있다고요. 순간 정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무송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흙 묻은 손, 허리가 굽은 노인. 그의 눈에 경멸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조경 전문가들보다 나무를 더 잘 안다는 건가요? 웃기시네 하고요. 주변의 전문가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송에게 물러나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송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조경석들 밑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다고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나무한테는 독이라고요.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질식하고 있다고요.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정원에 얼마를 들였는지 알아요? 최고급 수석, 이탈리아산 화강암, 일본에서 공수한 조경석. 전부 전문 디자이너가 배치한 거예요. 그런데 경비원이 그걸 다 치우라고요? 무송은 묵묵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경비원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하라고요. 그리고 다른 조경업체를 알아보라고요. 무송은 조용히 정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나무가 울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천년송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굵은 가지들도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된 거목이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무에 독을 넣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과 경비원들이었습니다. 태민은 그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무가 병들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책임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벌벌 떨며 사과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무가 왜 아픈지 몰랐고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무송은 경비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나무를 진짜로 아프게 한 원인을 모르는 채로요. 무송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송은 낡은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동안 함께해온 전지가위, 작은 톱, 전목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업계를 떠난 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위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에 가위 손잡이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요. 무송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노블힐스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10년 만에 다시 나무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요. 새벽 2시 노블힐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무송은 어둠 속에서 담장을 살폈습니다.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비원의 순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찾아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전지가위, 작은 톱, 그리고 50년 경력이 담긴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천년송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낮에 보는 것보다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가지들은 축 늘어져 있었고 마른 솔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나무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더 일찍 오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 내가 살려줄게 라고요. 무송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무 주변의 화려한 조경석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돌 아래에는 그의 예상대로 시멘트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깔끔했지만 나무에게는 질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송은 작은 곡괭이로 시멘트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조금씩 균열을 냈습니다. 시멘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아래에서 흙이 드러났습니다. 흙을 보는 순간 무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흙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토양이라면 흙냄새가 나야 하는데 이 흙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배수가 안 되어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흙 속에 섞여 있는 이물질들이었습니다. 건설 폐자재, 스티로폼 조각, 심지어 비닐까지. 공사할 때 쓰레기를 그대로 묻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송은 분노를 삼키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썩은 흙을 파내고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공기가 닿을 수 있도록 골을 파주었습니다. 마치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 처치처럼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송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의 상처 부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가지를 잘라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각도로 잘려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공구 가방에서 전목칼을 꺼냈습니다. 50년 된 칼이지만 날은 여전히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깨끗한 단면이 나올 때까지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천연 송진 연고였습니다. 상처에 바르면 세균 감염을 막고 치유를 촉진하는 비방이었습니다.
무송은 상처 부위에 연고를 꼼꼼히 발랐습니다. 마치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마지막으로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오늘 한 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살리려면 몇 달은 더 걸릴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거기 누구야? 손전등 빛이 무송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침입자 발견. 정원에 침입자가 있다고요. 잠시 후 타운하우스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박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태민은 무송을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이 늙은이가 미쳤나? 당장 그 톱 안 내려놔? 내가 지금 건드린 그 소나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억이야, 100억. 어디서 경비복 입고 설치고 있어. 태민이 무송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무송을 에워쌌습니다. 경찰을 불러. 이 노인이 나무를 망쳤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무송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년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무송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묶인 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무송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마주 앉은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남의 재산을 훼손했느냐고요? 무송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서 살리려 했다고요. 형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100억짜리 나무를 살리려고 담을 넘고 조경석을 깨부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무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과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은 명백한 불법 침입과 재물 손괴였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태민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 엄벌에 처해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100억이 날아갔다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무송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서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수행원들을 대동한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노블힐스의 최고령 입주민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 부인. 재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태민을 스쳐 지나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당황해서 불렀습니다. 윤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요. 윤 여사는 대답 없이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형사가 당황해하며 일어섰습니다. 윤 여사는 무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흙 묻은 손,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전지가위 자국이 패인 손가락을 그녀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풀어드리라고요. 손해배상은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형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민이 조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노인이 우리 나무를 망쳐놓았다고요. 윤 여사가 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상무, 잠깐 나와봐요. 윤 여사는 태민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타운하우스 정원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CCTV로 촬영된 천년송의 모습이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년송의 잎에 푸른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누렇게 시들어가던 그 나무가 지금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축 늘어졌던 가지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고 마른 줄 알았던 잎들 사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나무를 망친 게 아니에요. 살린 거예요. 태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 나무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나무가 오늘 아침에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조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무송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무송이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전지가위 자국이 패인 손가락, 50년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분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무 다루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요. 하지만 이런 손은 처음 봅니다. 윤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김무송 선생님 아니세요? 무송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신의 손이라 불리던 그 전설의 나무 의사. 조사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와 태민 모두가 무송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 했을 뿐이에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여사의 영향력은 이 도시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무송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흠집이 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송을 노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노인을 반드시 쫓아내고 말겠다고요. 무송이 풀려난 다음 날 태민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나서서 자신을 무한하게 만든 것도 분했고 경비원 노인이 영웅 취급받는 것도 괘씸했습니다. 태민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상무라는 직함이 그를 늘 남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경비원 노인에게 체면을 구긴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업계 인맥을 총동원해 김무송이라는 이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10년 전 조경업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전설의 나무 의사가 있었다고요.
청와대 정원을 관리하고 재벌가의 분재를 돌보던 최고의 전문가. 하지만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업계에서 퇴출당했다고요. 태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판수, 현재 국내 1위 조경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태민은 즉시 오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비싼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오판수는 60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번지르르한 정장을 입고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어딘가 교활한 빛이 있었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 특유의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태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무송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요. 순간 오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동요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곧 능글맞은 미소로 덮었습니다. 오판수가 대답했습니다. 알다마다요. 제 스승이었지요. 태민이 눈을 빛냈습니다. 스승이라고요? 오판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김무송 밑에서 일하는 조수였다고요. 무송에게 나무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고요. 하지만 10년 전 무송이 뇌물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요. 스승이었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노인에게 문제가 있었군요. 하지만 오판수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오판수는 무송의 조수로 일하면서 기술을 훔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불량 묘목과 싼 흙을 납품했습니다. 무송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판수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요. 오판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열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송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뇌물을 무송의 계좌로 이체하고 조작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무송은 변명할 틈도 없이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 후 오판수는 무송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무송의 인맥과 노하우를 모두 가로채 자신의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금의 성공은 전부 스승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오판수는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송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태민은 흡족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 우리 타운하우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처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판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김무송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가 다시 나무를 만지고 있다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무송이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라도 하면 오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가서 처리하지요. 다음 날 오판수는 노블힐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천년송을 살펴보며 연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태민과 입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김무송이 각성제를 주입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도 이런 사기 수법을 썼어요.
뇌물받고 쫓겨난 사람이라고요.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오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치료하겠습니다. 최신 영양제를 투입하면 나무를 살릴 수 있어요. 그가 말한 최신 영양제는 사실 나무의 치명적인 약품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나무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속을 썩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태미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대표님께 맡기겠습니다. 무송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판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무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배신의 아픔,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송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판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나무에 무슨 짓을 할지를요. 무송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위해서도, 그리고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위해서도요. 오판수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트럭 가득 장비를 싣고 노블힐스에 도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첨단 장비처럼 보이는 기계들이 나무 주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광경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국내 1위 업체는 다르다면서요. 태미는 뿌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오판수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마치 유명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년송을 살리기 위해 최신 기술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송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전부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무송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판수의 직원들이 나무에 주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속성 성장제였습니다. 단기간에 나무를 화려하게 보이게 만드는 약품이었습니다. 잎이 빠르게 자라고 색이 선명해지지만 그것은 나무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무의 생명력을 강제로 끌어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각성제를 먹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약품을 쓰면 한두 달은 나무가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뿌리가 먼저 썩고 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오판수는 이미 거액의 관리비를 챙긴 후일 것입니다. 나무가 죽으면 원래 상태가 안 좋았다며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무송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작업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무송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오판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능글맞은 미소로 바꾸었습니다. 어머, 스승님 아니세요?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하고 오판수가 말했습니다. 무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판수가 들고 있는 약품통을 가리켰습니다. 그걸 쓰면 나무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속이 다 썩어버린다고요. 오판수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이건 최신 기술이에요. 스승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무송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50년 넘게 봐왔다고요.
저건 독이라고요. 주변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입주민들이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또 왜 이래요? 전문가가 처리하고 있잖아요. 방해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무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면 어떤 책임도 지겠다고요. 하지만 저걸 쓰면 안 된다고요. 한 달 뒤에 이 나무는 속이 텅 빌 거라고요. 오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직도 그 방식을 고집하시네요. 그래서 업계에서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무송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판수의 말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태민이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요. 경비원들이 무송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무송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저 약을 쓰면 안 됩니다. 나무가 죽어요. 정원 밖으로 밀려난 무송은 담장 너머로 천년송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판수의 직원들이 약품 주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서 살인이 벌어지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무송 옆에 섰습니다. 저 사람이 쓰는 약이 뭔지 알고 있어요. 하고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무송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윤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맞아요. 저건 속성 성장제예요. 단기간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지요. 무송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없어요. 누구도 선생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고 윤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무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증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1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무송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묻어두었던 과거의 이야기를요. 무송은 윤 여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오판수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일, 그에게 나무 다루는 기술을 가르쳤던 일, 그리고 10년 전 오판수가 불량 묘목을 납품하려던 것을 발견한 일. 무송은 그때 오판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요. 하지만 오판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판수는 자신이 받은 뇌물을 무송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무송을 고발했습니다. 무송은 변명할 틈도 없이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무송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0년을 바쳤던 일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고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요. 윤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숨어 사신 거군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천년송을 보는 순간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윤 여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증거를 찾아봐요. 오판수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송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지요. 게다가 저 오만한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날 밤 무송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의 도움으로 타운하우스의 배수로 설계도를 구했습니다. 무송은 그 도면을 분석했습니다. 정원 지하에 복잡한 배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송은 새벽마다 그 배수로를 통해 몰래 정원에 접근했습니다. 오판수의 약품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뿌리 쪽으로 흘려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송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무송은 천년송 뿌리 근처를 파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 무언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그것은 비닐에 쌓인 토양 샘플과 서류 뭉치였습니다. 무송은 손전등을 비추며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 전 조경 공사의 시방서와 납품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판수가 불량 흙을 납품한 증거였습니다. 원래 사용해야 할 최고급 마사토 대신 건설 폐기물이 섞인 싼 흙을 썼습니다. 그 차액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오판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양 샘플이었습니다. 무송이 샘플을 열어보니 흙에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중금속과 오염 물질이 섞인 폐토양이었습니다. 이런 흙에서는 어떤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천년송이 아픈 진짜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판수가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쓰레기 흙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서서히 병들어가자 이번에는 독한 영양제로 증거를 덮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무송은 그 서류와 샘플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것이 오판수의 목을 조를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오판수가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의 빈 병들이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농약 성분이 잔뜩 들어간 불법 약품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조경업체라면 절대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송은 그것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빠져나온 무송은 윤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찾았다고요. 윤 여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환경부와 조경협회에 익명 제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총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입주민 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노블힐스의 대형 강당에 모든 입주민이 모였습니다. 앞줄에는 태민과 오판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판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총회의 안건은 천년송 관리 계약이었습니다. 오판수는 거액의 장기 계약을 따내려 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수천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오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천년송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치료 덕분에 나무가 살아났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천년송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오판수의 약품 덕분에 잎이 빠르게 자라고 색도 선명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건강해 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송이 들어섰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태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노인은 출입 금지야. 당장 내보내.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저분 말씀 좀 들어봅시다. 윤 여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입주민들도 웅성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무송은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나무가 왜 아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무송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시커멓게 변색된 흙과 썩은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무송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천년송 뿌리 밑에서 파낸 흙입니다. 원래 나무를 심을 때는 최고급 마사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흙을 보십시오. 건설 폐기물, 중금속, 오염 물질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송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조경 공사 납품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고급 마사토 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쓰인 것은 폐토양이었습니다.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오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송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서류에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오판수 씨. 강당 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오판수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판수가 황급히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조작된 증거예요. 저 노인이 나를 모함하려는 거라고요. 무송은 조용히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빈 약품 병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이 나무에 주입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라벨을 보십시오. 농약 성분이 기준치의 10배가 넘습니다. 불법 약품입니다. 이걸 쓰면 나무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증거가 아니야. 저 노인이 가져온 쓰레기일 뿐이라고. 그때 윤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당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판수가 약품을 주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의 라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불법 약품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판수와 태민의 대화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민이 말했습니다. 저 노인 입 막아야 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판수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무가 죽으면 저 노인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차피 정가자잖아요.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거액을 주고 산 나무가 처음부터 불량 공사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또다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도요. 오판수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오판수와 태민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기꾼, 도둑놈,
당장 배상하라는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오판수는 창백한 얼굴로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당 입구에 경찰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판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기, 환경법 위반, 불법 약품 사용 등 혐의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오판수가 끌려가면서 무송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송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도 끝이야 하고 오판수가 외쳤습니다. 10년 전 일 기억하지? 내가 다 말해버리겠어. 무송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판수가 끌려나간 후 경찰은 태민도 연행했습니다. 그는 오판수와 공모하여 입주민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거만하게 굴던 그의 얼굴은 이제 겁에 질려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입주민들이 무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억짜리 나무보다 그것을 살리려 한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무송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무한테 하세요. 그 말에 입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무송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천년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송은 창밖의 천년송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나무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무송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치료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1년은요.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을 돌아보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김무송 선생님께 천년송 관리를 맡기는 게 어떨까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송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그냥 경비원이라고요. 전문 조경사를 부르라고요. 하지만 윤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그 전문가잖아요. 아니, 전문가 이상이지요. 신의 손이라고 불리던 분인데요. 무송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죽어가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송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강당에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판수의 과거 범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무송에게 누명을 씌운 것, 여러 건의 불량 시공, 뇌물수수, 환경법 위반. 그의 회사는 폐업 조치되었고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송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조경협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10년 전 취소되었던 그의 자격증이 다시 발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돌아온 신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송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무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노블힐스의 중앙 정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천년송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지마다 진한 청록색 솔잎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들이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노래였습니다. 나무 껍질에서는 맑은 송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뿌리 주변에는 화려한 조경석 대신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가 숨 쉴 수 있도록 무송이 직접 가꾼 것이었습니다. 무송은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복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50년 된 전지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버텨줬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500년 더 살아라 하고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님이 오신대요. 무송이 돌아보았습니다. 윤 여사 뒤로 여러 사람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 한복을 입은 어르신,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선생님을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아픈 나무를 치료해달라고요. 무송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은퇴한 몸이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라고요. 하지만 손님들 중 한 어르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만 살려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송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송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어르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경상도라고요. 시골 마을이에요. 무송은 윤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천년송은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확인하면 돼요. 윤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가시는 길에 엽이라도 챙겨드릴게요. 무송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나무가 부르면 가는 것뿐이라고요. 그날 오후 무송은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노블힐스를 떠났습니다. 배낭 안에는 50년 된 전지가위와 전목칼, 그리고 직접 만든 천연 연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입주민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라고, 천년송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인사했습니다. 무송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누명은 벗겨졌고 진실은 밝혀졌고 천년송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50년 전 처음 나무를 배우던 시절에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멀리서 천년송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요. 솔잎들이 서로 스치며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나무의 노래였습니다. 무송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천년송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있어라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또 보자 하고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국의 아픈 나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뿌리가 썩으면 다 죽는 법이지. 무송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산길을 따라 걸어가는 무송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무송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아온 신의 손, 나무의 마음을 읽는 사나이. 언론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송은 여전히 화려한 조명을 피했습니다. 비싼 스카우트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의 수백 년 된 느티나무도 도시 한복판에 병든 가로수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무가 부르면 갔습니다. 노블힐스의 천년송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나무 앞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 나무를 살린 분 김무송 선생님, 진정한 나무의사. 윤 여사는 무송을 기려 천년송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무송은 가끔 그 재단에 들러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오판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회사는 폐업했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태민도 입주자 대표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한때 거들먹거리던 그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송은 다시 노블힐스를 찾았습니다. 천년송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는 더없이 건강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솔잎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송은 나무 껍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송진이 맑게 흐르고 속이 단단하게 차 있었습니다. 무송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500년 더 살아라 하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솔잎들이 서로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송은 나무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고 친구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다른 나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수백 년 된 팽나무라고 했습니다. 무송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픈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달려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손을 가진 나무의사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뿌리가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나무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의미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화려한 거칠의 뒤에 숨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천년송처럼 깊이 뿌리내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